오늘은요, 벌써 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이제 발전하고 어떻게 멸망하는지까지의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외 관계랑 정치 변화가 고려 후기에 어떤 정치 변화들이 있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또 지난 수업 복습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후삼국이 이제 건국이 되었다가 이 고려가 왕건이 이제 후삼국 지역들을 모두 통합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고려라는 새로운 왕조 국가를 건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정리가 쭉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900년에 후백제가 견훤이 이제 후백제를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 1년 뒤에 후고구려를 궁예가 건국을 하죠. 네, 각각의 이제 도읍들은 또 보고 계시면 되겠고요. 전주와 송악, 즉 개성이었죠. 이게 건국이 됐었고요. 그러나 918년에요. 왕건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후고구려를 멸망을 시키고 이제 실권을 장악하면서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하죠. 그래서 원래 후고구려가 처음 도읍으로 됐었던 개성 지역에 도읍을 자리 잡으면서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또 멸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라가 이제 왕건에게 투항을 하면서 그죠? 이때 이제 경순왕이 투항을 하면서 신라도 고려의 땅이 되고 후백제를 정벌하면서 후삼국을 통일을 시키고 이제 완전한 고려의 나라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고려는 또 이제 초기에는 또 국가만의 이제 고려만의 이제 스타일을 갖는 국가 기틀을 확립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여러 왕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조 같은 경우에는 조세를 인하시키고 흑창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요. 이제 경제사 얘기를 할 때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자 이제 조금 생략한 게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요. 빈민구제기관입니다. 그래서 곡식들을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게 흑창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사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심오하게 이 흐름들을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들은 호족 세력들, 지방에 있었던 신라 호족들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쓰죠. 하나는 이제 책직, 하나는 당근 하나씩 쓰는데 이제 견제하고 이제 회유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유 정책으로서 이제 혼인을 하거나 왕시성 하사하고요. 그러나 견제의 목적으로서는 이제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신관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앙의 고위 관직으로 올라온 지방 세력을요 출신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지방을 통제하게 한 제도가 이제 사신관 제도고 기인 제도는요 이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에 두고 출신지에 대해서 자문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기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견제 이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조는요 서경을 중시합니다. 즉 평양을 중시를 해요. 그래서 북진 정책도 그래서 펼쳐지게 되고요. 훈효10조 하면서 연등의 팔관회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불교의 큰 행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시해서 많이 해라라고 유언으로 남긴 만큼 불교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겼던 인물이 태조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광종이었는데요. 광종은 자, 먼저 첫 번째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은 양민으로 풀어줘요. 양민으로 풀어주면 어떤 일들 벌어집니까? 양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이 국가에 이제 노역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재정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과거제도 실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 공신과 호족 세력을 숙청을 해서 왕의 힘을 더욱더 높이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종입니다. 성종 때도요, 어떤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즉,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불교 행사들 되게 많은 행사들을 거창하게 해야 했는데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좀 잡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교적인 행사, 사치사업다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 유교 정치가 조금 더 성행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체제 정비하면서요. 중앙관제를 마련하고 국자감, 즉 유교 정치를 하기 위한 국자감을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이 12목에는 또 지방관을 파견을 하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왕들의 업적은 그래서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잘 나오는 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통치체제가 정비가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성육부제 먼저 얘기를 했었죠. 이성육부제 하면은 중앙의 정치 기구였어요. 그래서 중서문화성이라고 해서 중서문화성은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고 상서성은 육부를 총괄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추원은요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을 하죠. 그리고 3사는요 화폐 곡식 출납 즉 회계를 담당했던 공간이고요. 자, 대관이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사대라고 해서 감찰기구와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합해져서 정치 권력 간의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도병마사와 즉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임시 기구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원간섭기 때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는 도병마사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은 전체 한반도를 놓고 본다면 전국을 5도로 나뉘게 돼요. 5도로 나뉘고 이곳에는 각각 안찰사를 파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국의 국경지대 이곳에는 양계, 북계와 동계 그래서 버튼 안 눌렀구나. 자,
그러면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북계와 뭐 동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두 개로 나뉘니까 이걸 양계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양계는 군사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우리 봤던 이 병마사, 도병마사의 그 병마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도와 이 양계 지역에도 이제 어쨌든 사람은 살아요. 네, 살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살지는 못하겠죠. 군사 지역이니까. 네, 그래도 이제 살기는 삽니다. 네, 그래서 그 지방들을 일단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5도 지역부터 보시면 이렇게 전국적으로요. 쫙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이 주현 지역이랑 속현 지역으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제 뭐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도로 나뉘는 건데 이게 도가 5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양평군 뭐 용인군 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현과 속현이 또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또 나눠지는가라고 한다면 주현은요 지방관들이 파견이 돼요. 그러나 속현은 지방관들이 파견이 되지 않죠. 그러면 어디가 더 많겠어요? 네, 지방관이 파견이 되지 않는 속현의 수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냐면 이 향, 부곡, 소입니다. 이곳은요, 특수행정구역이었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요. 그리고 그 원하는 거, 왕실에서 원하는 거 세금으로 납부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구해서 납부해야 돼요. 물론 다른 이런 지방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은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약간 차별을 받았던 지역이 이제 향부곡소, 즉 특별 행정기관이다, 행정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지역인데, 군사지역은 중앙의 2군과 6위로 나뉘었고요. 그래서 수도 방위하는 곳이랑 이제 중심 업무를 보는 곳도 나뉘고 있고요. 지방에는 주현 지역에 파견이 되는 5도 지역이죠. 5도 지역에 있는 주현군과 그 다음에 양계로 파견이 되는 주진군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제도는 문과와 작과, 승과 이렇게 있었고 법적으로 양미인상 응시가 가능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반 양민들, 농사 짓는 양민들은요, 사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사실 응시할 그럴 겨를도 없죠. 예. 네, 그리고 음서제도라고 해서 5품 이상 고위 관리 자손들에게 관직을 부여하고 세습하는 고려 귀족들이 이래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벌귀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무슨 내용을 할 거냐면 이 대외관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 수업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 흐름들, 네, 우리 이자겸에난 이거 얘기를 했었죠. 문발 사회기족들이 등장을 하면서 네, 이자겸의 남전도는 설명했으니까 오늘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자겸의 남이랑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렇게 2개 했었으니까 이거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나머지 이제 대외 관계들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왕실 외척 세력, 즉 장인이었죠. 그렇죠? 왕의 장인 어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독점을 할 수가 밖에 없었죠. 거듭적으로 혼인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종과 이 인종의 측근 세력들이 이자겸을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겸은요 척준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난을 일으켰으나
이 인종이요. 이 척준경을 포섭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척준경 어쨌든 이자겸 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거하면서 이자겸의 나는 끝이 납니다. 네. 이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안 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묘청이라는 사람은 정지상도 뭐 같은 파였어요. 그래서 서경파라고는 아니고 이제 김부식은 개경파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인종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궁궐을 공사를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제 개경 세력의 반대로 모든 게 무산이 되고요. 묘청 등이요 서경에서 반란을 하지만 1년 내에 진압이 되면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끝이 나는 허무하게 끝이 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나머지 이 내용 우리 이자겸의 남이랑 그래서 묘청 서경천도 운동이랑 같이 우리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대외 관계 얘기해 볼 건데요. 대외 관계는 사실 크게 세 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이거 몽고라는 표현을 웬만해서 자제해야 되는데 옛날 교재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을 조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몽골로 바꿔야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몽고가 이제 차별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바꿔주기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몽골로 바꿔서 해주세요. 네. 옛날 교재 내용이요. 또 이렇게. 그래서 몽골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 몽골로 바꿔서 보셔야 되겠고요. 몽골. 잠깐만요. 필기가 갑자기 또 안 되네. 자,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거 오케이. 그쵸? 자, 몽골로 바꿔주시길 바랄게요. 요즘 이거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몽골로 바꾸시고 제가 이제 이거는 화면에서 몽골로 바꾸고 다음에 수정 조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란부터 볼 건데요. 자, 고려는요, 일단 이 당시에 중국의 송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세고 좋은 송나라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친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랑캐라고 여겼던 요 나라, 즉 거란이 세운 나라거든요. 요 나라에 대해서는 배척하자라고 해서 친송배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는 배척하자라는 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어느 한쪽에서만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지내고 대놓고 한쪽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틀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거란이 거란족은 이제 그래서 고려에 침입을 해옵니다. 그게 이제 한두 차례만 침입해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짜증나게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해오는데요. 1차 침입 때는요. 자, 1차 침입을 해왔을 때는 너무 힘들게 침입을 해오니까 결국 되게 유명한 외교관, 역량이 뛰어난 외교관을 불러서談판을 짓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네, 서희입니다. 서희를 불러서談판을 짓게 돼요.談판을 짓게 되고요. 우리 필기자료 한번 다시 더 볼게요. 자, 필기자료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거란이 1차 침입을 해와요. 이때 사람이 이제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침입을 해오는데, 그래서 이제 1차 침입을 해오니까 서희라는 사람과 외교적으로談판을 짓게 됩니다. 많이 통했나 봐요. 통일까지 있었겠죠. 그래서 외교談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침입도 살짝 막고 땅도 얻습니다. 그게 어디다? 강동 욕주 지역을 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동 욕주 지역을 얻어내는 이러한 이제 땅을 넓힌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지나니까 2차 침입을 해옵니다. 2차로 침입을 해와서 결국 양규라는 장군과 싸움을 벌이게 되고요. 또 그 싸움에서 패하고 이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니까 다시 3차 침입을 해옵니다. 3차 침입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감찬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귀주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를 해서 이 거란의 침입을 막게 됩니다. 네, 이렇게 거란의 침입을 막게 되고요. 자, 그래서 송나라와 고려와 거란 간의 세력 균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개성의 나성과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서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 만리장성처럼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성을 쌓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진도 침입을 해오게 되는데요. 이 여진의 침입을 막고자 이제 구성이라는 성을 짓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려는요, 회유책을 내보이기도 하지만요, 여진이 침입을 해오게 되죠. 네. 그래서 윤관이라는 장군이요, 별무반을 설립을 해서 꾸려요.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꾸려서 여진을 토벌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구성 지역을 다시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있게 됩니다. 자, 그렇죠. 이 과정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진족이 천리장성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고려와 되게 여러 번 침입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편성을 하게 되고요. 여진을 그래서 이 별무반으로 정벌을 싹 하고 동북구성을 축조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여진의 간청으로 수비곤란으로
이제 수비 곤란으로 동국 구성을 반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을 하고 송가 연합하여 요나라 거란을 멸망시키고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지만 네, 이 군신관계를 그 문제에 있었던 이자겸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모습도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 여진이 결국 세운 나라가 결국 이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네, 그게 이제 그 여진에서 금나라에게 이제 영향도 많이 받게 되죠. 이 당시에 되게 힘들게 삽니다. 네, 고려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몽골의 침입인데요. 몽골도 이제 두 차례와 이제 거의 세 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박서라고 하는 장군의 화력으로, 네.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게 되고 강화에서 이제 여기서 체결을 하게 되죠. 계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몽골이 다시 한 번 더 침입을 해옵니다. 1년 만에 다시 침입을 해서 자 결국 최우가 누구예요? 최충헌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이사를 가요. 수도로 옮겨버려요. 네, 그러나 그리고 이제 김윤후라는 장군이 활약을 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무신정권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몽골이요, 우리나라의 이제 고려에 지나친 공물을 요구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우리보다 힘이 약하니까, 이런 거 좀 우리한테 좀 줘 하면서 공물을 지나치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몽골이 우리나라의 고려에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죽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목적으로 이제 침입을 해오게 되죠. 그러자 이 당시 무신집권기였기 때문에 이 무신집권의 가장 최고 집권자인 최우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신이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서 강화도를 천도를 하고 장기전에 항전에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엄청난 전쟁이 크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이성 전투를 해서 이 김윤후라고 하는 장군의 활약도 보이고 충주성 전투들도 있었고요. 몽골의 침입을 이제 불교의 힘으로 이겨내자 해서 8만 대장경이 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몽골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골과 강화와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무신 집권기는 끝이 나고요. 산별초가 이제 항쟁을 하면서 이제 환도를 반대합니다. 천도하면서 돌아오는 개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면서 또 크게 싸움이 더 벌어지게 되죠. 네. 그 결과 이렇게 몽골과의 전쟁 결과 자 초저대장경 즉 대장경과 황룡사 구충모탑이 불타게 되고요. 우리는 결국 몽골의 내정간섭, 즉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원간섭기고요. 원간섭기에 대한 얘기를 이따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지도까지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나라는 결국 그래서
몽골이 세운 나라인데 이 원나라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를 이제 원간섭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나라는요, 일본을 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어, 말을 막 보내고 그래요. 말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실제로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제 희한한 관청들을 세워놓고요. 네. 자,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땅도 줄어들고 원래 이제 거의 황제국이었으나 부마국 수준으로 낮춰버립니다. 즉 신하의 나라로 낮춰버리는 이러한 모습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황제가 아닌 왕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제후국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밑에 나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스타일도 어마어마하죠. 네, 조공물도 많이 바쳐라라고 하고 몽골풍이라 해서 몽골 사람들의 의상이나 이런 풍습들이 이 당시에 고려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몽골풍이 좀 몇몇이 아직 살짝은 남아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지배 지배를 마음 받고 우리는 끝이 날 뻔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당시의 왕들 대부분 충자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이 당시 왕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당연히 원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원 세력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것을 깨고자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요, 이 원간섭기의 고려 정치를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고 자주적인 왕권 강화를 하고자 하고 그래서 내정 개혁을 펼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관문세족의 횡포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관문세족이 뭐냐면 이 당시에 친원파 세력들 그래서 원나라에 충성을 하면서 관리에 오르고 관직에 오르고 되게 고위층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들은 대농장이라 해서 농장을 소유해요. 그래서 이 농장을 가지려고 일반 백성들의 땅까지 그냥 불법적으로 다 싸그리 모아가요.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숙청을 하고자 했던 게 바로 누구다? 공민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행히 몽골 세력을 물리치면서 땅도 많이 얻어내요. 우리나라 땅을 다행스럽게 다시 더욱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필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원간섭기. 그래서 제가 충땡왕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죠.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한 관청 이름이 이 정동행성입니다. 이 정동행성을 설치를 하고요. 영토를 많이 잃어요. 그래서 쌍성총관부라고 해서 촬영 이북 지역에 설치를 하고 동영부, 탐라총관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땅을 잃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부마국 체제라고 해서 이 관제들
국호라든지 나라의 격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직 이름이나 왕호들 이런 것들이 다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정간섭이라서 정동행성이 유지가 되고 우리 고려에는 다루가치라고 해서 일제감정기로 치면은 그런 조선 총독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를 내정간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몽골에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공녀라고 해서 원나라에 끌려가서 의도치 않게 끌려가는 여성들도 있었고 환관으로 이제 남자들은 많이 차출이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겠고요. 매사냥을 하기 위해서 매를 기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매를 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 그,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몽골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요.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혼, 즉 결혼을 빨리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몽골풍이라 해서 변발이라든지 족두리 이런 현상들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유행을 하고요. 몽골 내에서도 우리나라 모습도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고려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몽골의 흔적들이 남기게 된 것은 바로 이 원간섭기 때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이어가자면 신진 사대부 세력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과거를 통해서 중앙 정치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지방 향리 출신의 자제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성약을 받아들이고 불교는 썩어빠진 종교다. 그래서 이거 싹 뜯어 고쳐야 된다 해서 시정 추구 하고요. 개혁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고려가 멸망을 하고 조선이 건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조선 건국에 힘을 쏟아줬던 세력이 바로 어디다? 신진사대부가 되는 겁니다. 고려 멸망 과정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 세력들이 등장한다고 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공민왕의 기억에도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공민왕은요 개혁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몽골풍 이제 하지마라고 하고요. 친원파를 숙청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철인데요. 기철은 왜 이렇게 힘을 얻었었냐면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바로 유명하신 기황후입니다. 기황후인데요. 네, 기황후를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화재현 씨가 나오죠. 네, 화재현 씨가 나오는데 그 영화 드라마로 제작이 됐었는데 화재현 씨가 나올 거고 그렇게는 안 생겼어요. 네. 그렇게 이쁘장한 외모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기황후라고 해서 몽골 즉 원나라의 황후가 됩니다. 고려 사람인데 황후가 되면서 되게 뭐랄까 욕먹을 집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세력들 싹 숙성해버리는 게 공민왕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해지합니다. 정동행성 관련된 거 싹 없어요.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 땅들을 되찾게 돼주고요. 정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방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혼란이 와가지고 정방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매상량하는 그 기관 이름이랑 헷갈려서
정망은요, 그 무신집권 때 최후가 설치했던 기구죠. 그 아버지가 설치했던 거는 교정도감이고, 어쨌든 이것도 이제 폐지를 시켜요. 그리고 우리 전민 변전 도감이라고 해서 이걸 설치하는데 이 기관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신돈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돈이라는 사람이 을 등용을 하고요. 관문세족을 싹 이제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전민변전도감을 통해서 토지와 노비를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가 된 사람들 불법으로 노비가 됐기 때문에 양민으로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나 이제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이 죽게 되면서 개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은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홍건적화 이후에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해오는데 이 격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이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신진사대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죠. 그 건국하기 앞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뭐냐면 위화도 회군이었고요. 그래서 위화도로 이성계가 회군을 하면서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페이지, 7페이지가 이제 그와 관련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네 문제가 있거든요. 이 네 문제는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답을 이제 모르시죠? 답을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풀어보시고 틀리신 거 있으시면 한번 오답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처럼 여기 있는 거 고려시대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여기 문제 많이 넣어놨으니까 기출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정말 모르겠는 거는 일단 질문하시고 제가 이것들은 다음에 기출 답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처럼 영상 보시면서 보신 다음에는 수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한 편 더 보시고 종료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2편 정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조선시대와 관련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